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경제 협력 강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20년 전 체결한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싱가포르가 아세안 경제 중심지인 만큼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심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도 예고했습니다. 두 정상은 피지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치안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안전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과 지식재산 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맺었습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협력, 환경위성 공동활용,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 등 총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타르만 샴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에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보다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필리핀으로 향합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이번 순방의 의미 그리고 지난 3.1절 기념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다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인 거죠. 네, 싱가포르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의미 좀 한번 짚어보죠. 일단 아세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앵커 생각하시기에 형제자매라고 했을 때 네네. 지금 우리한테 좀 가장 어울리는 국가는 어딜까? 일본일까? 중국일까? 미국일까? 형제자매라는 느낌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는 어느 순간 우리한테 형제자매 국가로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단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봐도 제일 많이 나간 나라들이 동남아고요. 네네. 또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데가 또 동남아입니다. 네네. 그래서 형제 자매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형제 자매에 맞는 외교를 펼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 아세안을 작년에 네네. 아세안에 가셨을 때 천명한 게 있죠. CSP입니다. 네네. CSP.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C고 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스프링보드죠. S고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또 이게 이제 P입니다. 네네. 그 CSP 전략 세 가지 전략을 공고히 하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제 한국과 싱가포르 간 20년 됐죠. 올해로 20년 된 FTA를 보다 진전시키기로 다시 재협상을 하고 그 외에 공급망 등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이뤄냈고 네. 좀 비즈니스 순방 또 산업 동맹 이런 거죠. 그럼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지금 정상회담에 임하는 겁니까? 일단 그 두 곳 다 공통점이 있다면 원전이라든가 네.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싱가포르에서는 어제도 어제 한 싱가포르 FTA를 갖다 업그레이드하는 네, 그 네.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AI의 강국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랭킹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고 싱가포르도 AI 분야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AI에서 어떤 분야가 연구, 개발 분야 네네. 이런 데서 보면은 네. 특히 이제 대학의 연구 수준 이런 걸 보면은 싱가포르도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죠. 두 나라가 사실 AI를 놓고선 파트너십, 연구 개발의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을 어제 만들기로 했죠.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자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연구 개발자하고 청년 미래의 창업자들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네. 양국에. 네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방산 분야의 협력국으로 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필리핀은 우리의 참전, 6.25 때 참전을 네, 했던 맞습니다. 나라이고 네, 네. 또 외교 교류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해왔던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방산 협력의 틀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동남아에서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에서 봤듯이요. 네네. 초국가 범죄 네네. 문제 네네. 그에 대한 협력 체제를 좀 더 공고하게 하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직전 네. 중동 문제 지금 안 짚을 수가 없어서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이 협상 중에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도 이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지금 보복에 나섰는데 사실상 전면적 양상인데 네. 이 중동의 긴장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이 중동이라는 문제 지금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이란 사태로 볼 거냐, 또 이제 중동 상황 사태로 볼 거냐, 또는 전쟁으로 볼 거냐. 이제 그리고 전쟁이라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냐, 또는 중동 전체 전쟁이냐. 네네네. 이 여러 가지 지금 분기점이 있는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네. 어떤 상태로 갈지 일단 짧게 갈지 길게 갈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전쟁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중동 국가하고 이란하고의 어떤 그런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헤즈볼라도 자기네들이 가세했죠. 네, 참전했습니다. 가세를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단기로 끝난다면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장기로 갔을 때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범위는 이란이냐 아니면 중동 전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당연히 단기로 가는 게 저희한테는 뭐 그럼요. 중요한 거고 네. 더 유리하고요. 또 장기로 갔을 때 또 상황 사태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전쟁으로 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상당수의 원유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70% 가량.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청와대에서는 우리 교민들 네, 또 안전. 체류자들의 안전 이걸 갖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된 피해는 없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이란 자체의 체류자도 있지만 주변에 중동 국가들의 체류자들은 굉장히 많은 거고 네네. 또 여행객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행객들이 지금 제대로 왕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고립돼서 이제 멈춰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주의해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다음으로 뭐 한은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어쨌든 올렸고 증시도 지금 6,300을 넘고 이 경제 지표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마당에 예. 이것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그런 점이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유 문제 사태도 있고요. 네네. 해상 운송료 문제도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좀 우리 이제 증시라든가 부동산도 잡히고 있고 증시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사실 굉장히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저희의 피해도 없고 또 아침에 증시가 개장이 됐고 환율시장이 개장이 됐고 그랬는데 선물시장이지만 큰 동요는 없는 거 아닌가. 네네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개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해서 네. 또 금값 등 안전자산이 뛰고 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크게 변동폭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리고 며칠 정도 좀 지나보면 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라면 그래도 저희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 점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어쨌든 마두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연행해오고 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고 미국이 그동안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혹시나 북한까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만 만의 가능성 하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도 성명을 냈죠. 네네. 호환무치한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일단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을 아주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떤 논평식의 어떤 걸 냈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는 생각보다 최악의 경우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당연히 저희도 이제 긴장 수위 또 안보 수위를 갖다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연결돼서 지난 3.1절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일단 먼저 한번 잠시 짧게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아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거의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예우. 그렇죠. 독립운동하면 예전엔 3대가 망한다는데 그런 말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 평화입니다. 평화, 공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 평화, 공영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죠. 어떠한 토대 위에서 이러한 3.1절 기념사가 마련이 됐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기념사에서 평화를 24번 언급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평화를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3.1운동의 정신을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의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평화체제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분명히 첫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강하게 남북 간의 3.1운동의 정신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더라고 하는 해석을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동양 평화론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옛날 안중근 의사의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한중일 간의 어떤 그 평화, 요거를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좀 더 확장된 지역의 평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평화, 한반도의 평화, 또 우리 동양의 평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거는 네. 한번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서 반론 차원에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저렇게 힘에 의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의 입지가 오히려 좀 더 약화될 것 아니냐. 우리가 이 통로로서 역할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고 한중일 이 삼국의 평화와 공존, 공영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또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론과 대비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들이나 역할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중심추로서의 역할은 더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 왜 북한이 저렇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죠. 정부 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이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갖고 2중, 3중 철책을 갖다가 만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갖다가 보내서 전쟁을 조장하려고 했던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분쟁을 조장하려고 했던 것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난 3, 4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균형추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정반대의 평화 얘기, 남북 간의 평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쪽에서 좀 거칠게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 4년 동안에 기울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추를. 네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똑같이 전 정부하고 똑같이 중국하고 굉장히 대립관계를 했을 때 과연 그럴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뭘까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니까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은 지렛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 중심의 좀 외교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좀 아무래도 조급할 수밖에 없으니 북한이 왜 빨리 좀 약간 화답하는 메시지를 안 내놓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지금 북에 던지는 메시지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자주 말씀하시는데 부동산도 굉장히 앵커께서 아주 적합한 표현을 써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북한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오버하지 않으면서 뚜벅뚜벅하자. 우리의 페이스,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뚜벅뚜벅 가자. 그러면 어떤 효과도 있을 거고 어떤 반응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뚜벅뚜벅 가자.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일정대로 뚜벅뚜벅 가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것이 일단 반응한 것이 증시 시장이었고 부동산 시장 역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맨 처음 부동산을 꺼내놓을 때만 해도 이것이 그동안의 민주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이 워낙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역시 그래서 또 대부분 내놓은 것이 하나의 큰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시장 반응 보다가 또 보완책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연일 지금 계속된 일관된 메시지를 내다 보니 시장이 실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할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증시 5천, 6천 기대하셨습니까? 기대하셨습니까? 아니, 저희는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5천을 기대했었습니다. 네네. 속으로 네.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뭐 엄청났죠. 그렇죠. 6,300 이렇게 가고 정말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네. 결국 그런 거죠.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투자로 돌리겠다. 투기에 묶인 자산을 투자로 돌리겠다. 이것이 머니무브, 대통령이 말하는 머니무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그 일관성과 계속 반복성이 요번에 전 싱가포르 갔을 때도 드러났는데요. 네네. 지금 X에다가 또 이제 싱가포르 부동산 얘기하셨어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부동산의 어떤 그런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폐해들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뭔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도 내셨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싱가포르 가서 부동산 얘기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아파트 과세 문제, 중과세 문제에 대한 유예를 갖다 중단하다는 거 하는 것이 정상하고 맞는 정책이긴 했는데 처음에 그것을 꺼내놨을 때 참모들은 조금 주저했어요. 네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봐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꺼냈다가 이것도 정치적이거나 또는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건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X에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10여 차례 정도 올리신 것 같아요. 예. 기존 문법대로라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히 부동산 문제는 기득권의 저항이 워낙 큰 데다가 보수, 언론, 지형, 그다음에 뭐 야당 등등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상당히 일관되고 또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세 유예 종료인 거죠. 종료. 여기에서 똘똘한 한 채, 그다음 지금 토지 문제까지 하나하나 수위를 높여가는데 결국 하반기에 있을 세제 개편, 보유세 여기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시장이나 또 여러 언론들은 그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어떠한 세제 개편을 현재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고 안정화되고 그렇다면은 굳이 그런 그 세제 개편, 전면적인 세제 개편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네네. 그렇지만 언제든지 부동산이라는 것은 꿈틀거릴 수 있고 또 퇴행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히든 카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히든 카드 개념에 당장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히든 카드 개념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그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참모들한테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최외의 펜은 들고 있을 때가 더 무서운 법이죠, 원래. 그렇죠. 네. 대통령이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집 한 채마저 시장에 내놨고 바로 팔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참모들 부담 안 되세요? 저는 1주택이라서 네. 부담은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참모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주택이고 또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 5년 임시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퇴임 후에 돌아가실 곳이 없는데 지금. 예, 예. 근데 아마 이제 결연한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참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결정을 내리신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사셨고, 네. 수십 년을 굉장히- 거기서 거주했고 애들 키웠고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놨다는 얘기는 뭐 사실은 굉장히 큰 결심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걸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내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도를 해갖고, 아유, 전 너무들하다. 이게 지금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으면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시대보다 저렴하게 내놨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하여간 좀 서운함 같은 것들을 저도 느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는 거. 물론, 일부 언론입니다. 네, 아주 네. 일본 언론이 그렇게 다뤘는데, 좀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어도 그냥 묵묵하게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큰 정치 네. 아닐까 보입니다. 자, 어제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일단 규제혁신위원회 뭐 하는 곳입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네. 우리가 우리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과도한 규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항상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규제 혁파를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여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죠. 네네. 그러니까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파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대로 된 규제를 갖다가 없애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네네. 어제 인사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렇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역시 같이 발표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규제혁신위원회는 그러면 3명의 부위원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은 총리급 대우를 받는 겁니까? 대우라기보다는 총리급? 이게 이제 약간 위원회라는 게 네네. 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총리급으로 의전하고 대우는 받으시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위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장관하고 좀 다르죠. 네네. 상임으로서 계속 하시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5국 3특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오랫동안 그래도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광역 체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반대 이런 것 없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는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고 네. 그래서 광주 전남만 일단 통합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은 것이 이제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남, 대전 등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 입장은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는 어느 곳이든 희망하는 곳에서는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5국 3특 체제를 갖다 완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분명한 건데요. 근데 그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재정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광역하고 그럼요. 네, 저기 네. 그 광역시와 광역도를 통합하는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네.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재정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 민들이 또는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여론이 아주 우세하지 않다면 그거는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그래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먼저 통과를 한 거고요. 나머지 두 곳에서는 분명히 두 곳 전부 제가 알기로는 야당에서 먼저 통합 얘기들이 계속 진전됐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대전, 먼저 충남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테이블 위에 올라오니까 특히 이제 대전, 충남 쪽에서는 야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좀 늦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그 분위기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뭐네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이 실제 안 이루어지면 그게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민들의 동의 여부를 현재 단체장이나 현재의 일부 정치인들의 의견 전체가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는 없는데 너무 이들의 의견에만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뒤따릅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론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거기에 기초 광역의원들의 의견들도 있는 거고요. 단체장의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합쳐져서 봐야지 전체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식 실장 출마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실장님한테서 이런 얘기는 농담처럼 저희가 가끔 강원식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는데 네네. 오늘이건 내일이건 똑같습니다. 제 대답은 그냥 제가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집권 2년차 지금 참모진들의 마지막 다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좀 힘들지 않으세요?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생중계나 또는 직접 소통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의사나 입장을 오해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편한 점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득표율이 과반이 안 됐습니다. 49%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지율이 거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당연히 만족감은 느끼시겠지만 여기에 또 취하지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지율은 지금 오늘 보니까 10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네네. 10개월째 되는 날인데 초기의 출범의 지지율과 지금 10개월째 지지율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네네. 지지율이 출범 당시하고 큰 차이가 없이 가고 있는 거는 저희 정부가 아마 역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저희 정부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 지지율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네네. 저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